한밤중 병원에서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와 상간녀가 적나라하게 얽혀있는 모습을 마주했을 때 나의 한마디는 그 둘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새벽 2시 17분 휴대폰이 마치 사자의 부름처럼 침대 머리맡에서 미친 듯이 울렸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불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휴대폰을 더듬어 잡았고 모르는 지역번호임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스팸이 아니면 급한 일일터였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훈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 지훈 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실려왔습니다. 상태가 위급하니 보호자분께서 빨리 오셔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또렷해졌다. 심근경색, 지훈 씨는 올해 겨우 38살이다. 평소 건강검진에서도 지방간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 그이가 어떻게? 내 목소리는 떨렸고 손도 함께 떨리기 시작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는 빠르게 말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일단 빨리 오세요. 신분증하고 의료보험증 챙겨서 응급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침대에 앉아 몇 초간 멍하니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뛰어내려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다. 지훈 씨는 오늘 밤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늦을 거라고 일찍 자라고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접대를 하다가 병원까지 가게 된 거지? 나는 지갑과 차키를 움켜쥐었고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다. 부모님께 전화해야 할까? 아니, 일단 참자.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신데 한밤중에 놀라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더 큰일이다. 일단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보고 연락드리자. 나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중앙병원으로 향했다. 한밤중의 도시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불길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애써 그것들을 억눌렀다. 아닐 거야. 지훈 씨는 늘 건강했어. 아마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 거야. 병원 응급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접수대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님, 지훈 씨 좀 찾아왔는데요. 아까 심근경색으로 실려왔다고 전화 받았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숙여 기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나는 그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다. 응급실 복도 밖에는 몇몇 사람들이 서 있었고 모두 초조한 표정이었다. 나는 비집고 들어가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러 개의 병상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에서 나오던 간호사를 붙잡았다. 지훈 씨는 어느 병상에 있나요? 제가 아내입니다. 그 간호사는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분은 일단 상태가 안정돼서 관찰실 3호로 옮겨졌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는 다른 복도를 가리켰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금 안도했다. 안정됐다니 다행이다. 서둘러 복도를 따라 관찰실을 찾아갔다. 관찰실 쪽은 훨씬 조용했다. 복도 끝에 관찰실 3호가 보였다. 내가 막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일부러 낮춘 듯하지만 분명히 애교와 웃음기가 섞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깜짝 놀랐잖아요, 오빠. 방금 얼굴이 새하얘졌었는데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힘드세요? 이 목소리는 어딘가 낯익었다. 내가 아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어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록 약간 힘없어 보였지만 그 말투는 내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애원과 애매모호함이 섞인 것이었다. 괜찮아, 자기야. 그냥 갑자기 그래서 내가 빨리 구급차 불러줘서 다행이야. 아휴, 체면 다 구겼네, 자기야. 내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머리끝으로 치솟았다가 곧바로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듯 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진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그 문은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나는 문 밖에 서서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의 창백한 불빛이 내 얼굴에 쏟아졌지만 아마 내 얼굴빛은 그 불빛보다 더 창백했을 것이다. 안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속삭임은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내 귀를 찔렀고 내 마음속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곳을 찔렀다. 내 남편. 10분 전만 해도 나는 그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해 혼비백산에서 달려왔는데 그는 지금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말투로 다른 여자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생각났다. 그의 비서 하늘이었다. 작년 회사 송년회 때 본 적이 있었다. 27, 28살쯤 되어 보였고 옷도 잘 입고 말솜씨도 좋았다. 건배할 때 사모님, 사모님 하며 살갑게 불렀었다. 그때 지훈 씨는 웃으며 능력 있네, 능력 있어. 정말 집안일까지 능력 있네라고 칭찬했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과 현기증을 억눌렀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리고 즉시 뛰어들어가 소리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극심한 충격과 분노 뒤에는 얼음장 같은 냉정함이 찾아왔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돌려 문을 열었다. 관찰실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병상 옆에는 모니터 기기가 놓여 있었다. 병상 위에는 지훈 씨가 반쯤 누워 있었고 몸에는 병원 흰 이불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하늘은 침대 옆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몸이 거의 그의 품에 안겨 있었고 한 손은 그의 가슴에 얹혀 있었다. 그녀는 분명 몸에 맞지 않는 남자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밑단이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지훈 씨의 얼굴에 있던 웃음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이내 귀신이라도 본 듯한 공포로 변했다. 하늘은 악 하고 낮은 비명을 지르며 감전된 듯 침대 옆에서 튕겨나가듯 떨어졌다. 황급히 셔츠 밑단을 잡아당겼지만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내 시선은 지훈 씨의 당황한 얼굴에서 하늘의 얼굴로 그리고 익숙한 코트 위로 옮겨졌다. 내가 지난달에 그에게 사준 카멜색 코트가 구겨진 채 옆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리고 하늘의 맨다리. 마지막으로 병상 이불 아래로 드러난 지훈 씨의 맨 종아리와 이불이 부자연스럽게 불룩 솟아오른 어떤 민망한 부위의 윤곽에 시선이 멈췄다. 모니터 기기는 규칙적인 삑삑 소리를 냈고 이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귀를 찔렀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훈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완전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하늘은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셔츠 단추를 꽉 움켜쥐었고 몸을 한껏 웅크리려는 듯 보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가 더 가까이 섰다. 희미하게 달콤한 여성 향수 냄새가 병원 소독약 냄새와 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지훈 씨의 목에는 아직 채 지우지 못한 작은 붉은 흔적이 있었다. 병원에서 당신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처치 중이라고 전화 왔어.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상외로 평온했고 심지어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서명하러 오라고 해서. 지훈 씨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다시 하얘졌다. 그의 시선은 사방을 헤매며 나를 보지 못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그냥 갑자기 좀 답답해서 아마 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하늘 씨가 비서가 놀라서 구급차를 불렀고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은 아니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하늘은 이때 고개를 들고 울상보다 더 보기 흉한 억지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가늘고 날카로웠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훈 대표님은 그냥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모시고 온 거예요. 밖에 추워서 제가 옷을 얇게 입었더니 대표님이 셔츠를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다가 침대까지 갔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선은 그녀의 목 옆에 선명하게 찍힌 키스 자국에 박혔다. 빌려주다가 벨트까지 풀고 몸까지 떨어질 수 없는 정도가 됐다는 거야? 이 말은 두 사람의 얼굴에 강렬한 따귀처럼 내리꽂혔다. 지훈 씨는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다. 동작이 커지자 어딘가에 걸려 악 하는 비명을 지르며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얼굴 표정은 일그러졌다. 하늘은 완전히 얼어붙어 입을 쩍 벌린 채 눈을 휘둥그레 떴고 마치 나를 처음 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마침내 이불 아래 상황을 똑똑히 보았다. 지훈 씨의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와 있었고 벨트는 풀려 있었다. 하늘은 그의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하반신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 그녀가 비스듬히 앉아있던 자세가 그 추악한 연결 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간호사의 눈빛이 왜 그리 이상했는지, 왜 그들이 응급실이 아닌 비교적 조용한 관찰실에 배치되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성욕 촉진제를 사용해 너무 신나게 놀다가 남성이 갑자기 발기부전이 온 것이다.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해서는 약물과 생리적인 이유로 두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민망함 속에서 한동안 떨어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극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의 새하얀 얼굴과 하늘에 분하고 죽을 것 같은 표정을 보면서 가슴속은 얼음물에 젖은 손뭉치가 가득 채워진 듯 차갑고 무거웠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나의 10년 결혼 생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웃음이었다. 병실 안은 죽은 듯 고요했고 모니터 기기의 낮은 소리와 내 숨소리만 들렸다. 지훈 씨는 이불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동작은 더욱 허둥지둥했다. 하늘은 완전히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저 헛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릴 뿐 공포에 질린 눈만 드러냈다. 나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소리치거나 울부짖거나 달려들어 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불륜 현장을 관람하는 것처럼 대략 30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흘렀을까. 지훈 씨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죄책감에서 비롯된 강압적인 말투였다. 서연아, 당신 오해하는 거야. 우리가 그건 사고였어. 약물 부작용이었어. 하늘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히 동의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지훈 대표님이 접대하다가 잘못된 약을 드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나는 하마터면 정말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기가 막히게 흑백을 뒤집는 피해자라니. 아, 그렇구나. 나는 날씨를 이야기하듯 덤덤한 어조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두 분이 피해자니까 제가 신고를 도와드릴까요? 두 분에게 잘못된 약을 먹인 가게나 그 약을 판 사람을 고발하는 거 말이에요. 두 사람은 내 말에 얼어붙었다. 신고? 감히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지훈 씨의 얼굴은 더욱 흉해졌다. 그는 아마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눈에는 내가 늘 순종적이고 잘 속는, 심지어 약간은 나약한 아내였을 테니까. 지금의 내 냉정함은 히스테리보다 훨씬 더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서연아, 당신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애원하는 투로 변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화내지 말고 우리 일단 이 상황부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 선생님한테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자. 그는 말하면서 다시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또다시 어딘가가 아픈 듯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았다. 하늘도 다급해져 울먹이며 지훈 씨에게 말했다. 오빠, 어떡해요?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제 명성이 완전히 끝장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10년 결혼 생활 때문에 생겼던 마지막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병상을 향해 카메라를 켰다. 뭐 하는 거야? 지훈 씨가 경악하며 소리쳤고 손을 뻗어 막으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도 짧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이불 속으로 숨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기념으로 남겨두는 거야. 나중에 누가 피해자인지 헷갈리지 않게. 나는 실제로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그들에게 향했을 뿐이었다. 이 행동의 위협은 실제로 사진을 찍는 것보다 훨씬 컸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굳어져 더 이상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 병상에 더 가까이 섰다. 내 시선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지훈 씨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옆에 있는 모니터 기기에 깜빡이는 숫자들로 옮겨졌다. 지훈 씨. 나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지난주 금요일에 당신이 은행 가서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인출했지. 부모님께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바꿔드리려고 한다고 했잖아. 지훈 씨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나는 빠른 속도로 말을 이어갔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어제 당신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더러 언제 시간 되냐고 같이 집 보러 가자고 하셨어. 몇 군데 새 아파트 단지를 봤는데 다 비싸더라. 그래서 내가 지훈 씨가 돈을 마련하면 같이 가서 골라봐요 라고 했지. 하늘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갑자기 새하얗게 질린 지훈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지훈 씨를 보며 한마디씩 물었다. 그래서 그 8천만 원 대체 누구한테 보낸 거야? 그리고 뭘 사는데 썼어? 이 질문이 나오자 지훈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입을 쩍 벌린 채 목구멍에서 컥컥 하는 소리를 냈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같았다. 그는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자신의 아내를 처음으로 제대로 알아본다는 듯이. 하늘은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무언가를 떠올린 듯 갑자기 지훈 씨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미처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지훈 씨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답은 이미 그들의 얼굴에 쓰여 있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이 병상과 이 두 사람과의 거리를 벌렸다. 아참. 나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덧붙였다. 덤덤한 어조였다. 아까 나보고 왜 왔냐고 물었잖아. 나는 지훈 씨의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찬 눈을 바라보며 두 사람 모두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느리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응급 심근경색약을 가져다 주러 왔어. 그런데 지금 보니 나는 잠시 멈췄다가 여전히 민망하게 얽혀있는 그들의 부위를 훑어보며 입꼬리를 차갑게 비틀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아마 발기부전 치료제인 것 같네. 말이 끝나자마자 지훈 씨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얼굴 근육은 통제할 수 없이 경련했다. 하늘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손으로 침대를 지탱하고 있어서 겨우 쓰러지지 않았다. 모니터 기기가 갑자기 삐삐삐 하는 다급한 경고음을 냈다. 지훈 씨의 심박수는
순식간에 140 이상으로 치솟았다. 나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고 그들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 밖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창백한 불빛이 내 그림자를 비췄다. 나는 문을 뒤로 조용히 닫아 안에 역겨운 모든 것을 차단했다. 간호사 데스크로 가자. 방금 나에게 길을 안내해줬던 간호사가 기록을 쓰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관찰실 3호 환자분 심박수가 보다 안정적인 것 같아요.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요.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비로소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사냥감이 마침내 덫에 걸려들었고 사냥꾼이 덫을 거두려 하는 얼음장 같은 흥분이었다. 새벽 4시의 거리는 유난히 싸늘했다. 나는 더 이상 택시를 잡지 않고 텅 빈 도로를 따라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 아팠지만 오히려 정신을 더 맑게 해주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면서도 이상하게 또렷했다. 병원에서 보았던 그 황당하고 역겨운 장면이 계속해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훈 씨의 공포에 질린 얼굴, 하늘의 분노에 찬 눈빛, 구겨진 카멜색 셔츠, 그리고 모니터의 귀를 찌르는 경고음. 하지만 내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지훈 씨가 8천만 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새하얗게 질린 얼굴, 하늘의 눈에 스쳐 지나갔던 당황스러움이었다. 그 8천만 원은 우리 공동 계좌에 남아있던 마지막 큰 금액의 공동 저축이었다. 양가 부모님들의 비상금이나 집을 바꿔드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지난주 지훈 씨가 그 돈을 인출하겠다고 했을 때 그의 부모님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작은 중고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집주인이 일시불로 지불하기를 원했고 마침 부족한 금액이 8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는 진심으로 효도하는 아들인 양 말했다. 나는 약간 갑작스럽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 10년 동안 집안의 큰 지출은 늘 그가 주도했으니까 이제 보니 그 치밀한 계획이 가증스러웠다. 집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5층에 있는 익숙한 창문을 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내가 10년 동안 가꿔온 이 집은 지금 이 순간 차가운 동굴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내가 황급히 나섰을 때와 똑같았다. 신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반쯤 식은 물컵이 놓여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메인등을 켜지 않고 소파 옆 스탠드 등만 켰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방 안에 가득 찬 싸늘함을 흩뜨리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지훈 씨의 공간이었다. 그는 평소 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냈고 일을 처리한다고 했다. 나는 예전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존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제는 존중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책상 스탠드를 켰다. 책상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영수증, 명함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예비 케이블, 충전기 같은 작은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다. 세 번째 서랍, 나는 그 작은 자물쇠 구멍을 응시했다. 열쇠는 어디에 있지? 지훈 씨는 보통 중요한 열쇠를 어디에 두지? 나는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었다. 지훈 씨의 속옷 서랍 안에서 단단하고 차가운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아주 작은 황동 열쇠였다. 열쇠를 들고 서재로 돌아와 자물쇠 구멍에 꽂고 살짝 돌리자 딸깍하고 잠금이 풀렸다. 서랍 안에는 물건이 많지 않았다. 맨 위에는 황색 종이 서류 봉투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건의 부동산 등기 서류와 몇 장의 보험 계약서가 깔려 있었다. 내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나는 먼저 보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우리 둘의 생명보험이었다. 보험금이 매우 높았다. 보험 계약자는 지훈 씨였고 수익자는 원래 나였지만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지훈 씨의 글씨로 하늘이라고 쓰여 있었고 날짜는 3달 전이었다.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오므라들었고 손톱 가장자리가 살을 파고들었다. 3달 전부터 그는 내가 사고로 죽고 하늘이 순조롭게 이 돈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보험 서류를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황색 종이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 초안이었다. 그의 명의로 된 예금, 주식,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까지 전부 하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날짜는 2달 전이었다. 또 하나는 외곽 지역의 작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다. 매수인은 하늘, 계약금은 8천만 원. 지급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계약서 첨부 서류에는 카드 결제, 영수증 사진도 있었다. POS 단말기 상호는 그 부동산 회사였고 서명은 지훈 씨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훈 씨의 최근 반년치 재무제표 사본 일부도 있었다. 빨간 펜으로 몇몇 숫자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옆에는 급하게 쓴 메모가 있었다. 대략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매우 긴박하고 몇몇 단기 대출의 만기가 임박했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지훈 씨와 하늘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함께 백화점을 구경하는 사진, 심지어 어떤 호텔 방 같은 곳에서 가운을 입고 와인잔을 들고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쓰여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무려 1년 반 전이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겨보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서는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분노인가? 물론 분노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추측이 사실로 확인된 후에 얼음장 같은 냉정함, 그리고 거의 마비될 지경에 역시 그렇구나 하는 허탈감이었다. 내 10년 결혼 생활이 이미 속부터 겉까지 썩어 문드러졌던 것이다. 지훈 씨는 불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내가 사고로 사라지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여 그의 애인에게 재산과 자리를 마련해 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보처럼 속아서 그가 접대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실까봐 걱정하고 부모님께 드릴 영양제를 사려고 고민하고 있었다니. 나는 모든 물건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랍을 잠그고 열쇠도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내 핸드백에서 또 다른 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 서류 봉투는 내가 거의 2달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다. 안에는 지난 반년 동안 내가 꾸준히 모아온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지훈 씨 휴대폰에 수상한 소비 기록, 일부 스크린샷. 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찍은 것이었다. 그의 차에서 발견된 호텔 영수증, 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내가 검사를 의뢰해 받은 보고서, 사본은 하늘이 주로 사용하는 향수 성분과 일치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함 한 장과 USB 메모리. 명함에는 성실 비즈니스 컨설팅 사무소 이정우라고 쓰여 있었다. 그가 바로 내가 수많은 내적 갈등 끝에 2달 전 몰래 연락했던 사설 탐정이었다. USB 메모리 안에는 이정우 실장님이 나에게 꾸준히 보내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지훈 씨와 하늘이 호텔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CCTV 캡처 사진, 시간과 장소가 명확하게 찍혀 있었다. 그들이 공동으로 개설한 비밀 공동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다. 심지어는 약간 흐릿했지만 지훈 씨와 하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8천만 원으로 집을 산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보험 변경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이 증거들을 받았을 때 나는 밤새도록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루었다. 10년의 감정. 내가 생각했던 금실 좋은 부부는 그저 한 편의 코미디에 불과했다. 나는 주저했고 망설였고 심지어 참고 기다리면 그가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지난주 그가 그 8천만 원을 인출하겠다고 했을 때까지도 내 마음속 그 어리석은 기대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날이 밝아오는 햇빛 아래서 이 차가운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완전하고 추악한 진실을 조각조각 맞춰나갔다. 지훈 씨, 당신이 불인불의했으니 나도 불의부의하다고 탓하지 마. 당신은 내 목숨을 빼앗아 당신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려 했지. 좋아. 누가 마지막에 응급 심근경색약을 필요로 하게 될지 두고 보자. 해가 완전히 밝았을 때 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심지어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커피 한 잔을 탔다. 거울 속 여자의 눈 밑에는 희미한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다. 나는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오전 9시 나는 한적한 찻집의 룸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평범해서 사람들 속에 섞이면 찾기 힘들 것 같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이정우 실장님이었다. 서연 씨, 보내주신 병원 주소와 시간은 저희 팀이 따라갔습니다. 이정우 실장님은 목소리가 크지 않았고 직업적인 냉정함이 섞인 침착한 어조였다. 기본적인 상황은 예상하셨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 6시경까지 병원 관찰실에 머물다가 의사의 도움으로 겨우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여자 쪽 가족이 소식을 들었는지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 관찰실 밖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습니다. 욕설이 심했다고 합니다. 주로 지훈 씨를 욕했고요. 지훈 씨 쪽에서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의 세부 사항은 예상했던 바였다. 하늘 같은 여자는 이런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알리고 해결해달라고 할 것이고 지훈 씨는 아마 누구에게도 특히 부모님에게는 말할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지훈 씨는 병원을 나선 후 바로 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이정우 실장님이 덧붙였다. 나는 찻잔을 쥐고 있던 손을 멈췄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나는 그 아파트를 알고 있었다. 지훈 씨가 작년에 회사 손님을 임시로 접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했었다. 이제 보니 그곳은 그와 하늘의 보금자리였던 것이다. 하늘은요? 내가 물었다. 어머니와 함께 갔습니다.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었으니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정우 실장님은 옆에 있던 서류 가방에서 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으로 밀었다. 이것은 요청하신 최근 보름간의 추가 자료입니다. 8천만 원의 구체적인 흐름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늘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아파트 계약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 회사의 최근 재무 위기는 우리가 이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두 건의 중요한 은행 대출이 이번 달 말에 만기이고 그는 지금 브릿지 자금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다. 이정우 실장님, 전에 제가 지훈 씨의 주요 경쟁사와 협력사의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한 것들은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었습니다. 이정우 실장님은 인쇄된 목록을 건네주었다. 위에는 회사 이름, 주요 연락처 이름, 그리고 검증된 연락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가 있었다. 요청하신 대로 선별했습니다. 지훈 씨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최근에 그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대상들입니다. 나는 그 목록을 보면서 마음속에 천천히 명확한 계획이 그려졌다. 지훈 씨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나라는 아내가 아니었다. 어쩌면 하늘조차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회사, 그의 사업, 지훈 대표님이라는 그의 체면과 지위였다. 좋아. 그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부터 공략하자. 그리고 이정우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전에 서연 씨가 말씀하셨던 지훈 씨가 허위 거래를 통해 회사 자산을 개인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내연녀 부양에 유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단서들도 저희 쪽에서 일부 초보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세무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들의 주의를 끌어 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조사가 시작되면 그의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정우 실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조사가 시작되고 소문이 퍼지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것이고 협력사들은 관망하거나 심지어 투자를 철회할 겁니다. 직원들도 동요할 것이고요. 현재 그의 회사의 자금 상황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좋아요.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이정우 실장님, 2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첫째, 지훈 씨 회사의 재정 문제와 사장의 문란한 사생활이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문을 은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세요. 특히 그와 계약을 논의 중인 2 대형 고객사에게요. 이정우 실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내 가방에서 그 USB 메모리를 꺼내고 어젯밤 병원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몇 장의 사진도 꺼냈다. 결국 나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몇 장 찍어두었다. 비록 흐릿했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정우 실장님이 나에게 준 재무자료, 일부 발췌본도 함께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들을 익명으로 시세무서 조사과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주소와 봉투는 인쇄해서 사용하고 손으로 쓰지 마세요. 이정우 실장님은 물건들을 받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서연 씨, 신중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발송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훈 씨 쪽에서 맹렬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미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그가 반발할 힘이라도 있어야죠. 찻집을 나서자 햇살이 약간 눈부셨다. 나는 길가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얼음장 같은 평온함이었다. 복수의 쾌감은 약간 있었지만 그리 크지 않았다. 그보다는 쓰레기를 치우고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하는 듯한 철저함이 더 컸다. 10년의 감정이 결국 이런 식으로 청산되어야 하다니 비참한가? 비참하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계속 잠든 척하며 도살당하는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꺼내보니 화면에 지운 2 글자가 깜빡였다. 나는 그 2 글자를 몇 초간 응시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에서 지훈 씨의 목이 쉬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배경은 약간 시끄러웠고 차 안인 듯했다. 서연아, 당신 어디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어젯밤은 정말 큰 오해였어.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나는 덤덤하게 되물었다. 오해가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공동 예금을 빼내 상간녀에게 집을 사주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정도로 큰 오해였어. 전화 너머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몇 초 후 지훈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림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 날 조사했어? 지훈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평온했고 파동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 변호사는 내가 곧 연락할 거야. 그 전에 당신은 은행과 투자자들, 그리고 세무서에 당신 회사 장부의 그 구멍들과 개인적인 소비를 어떻게 설명할지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을 마친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거의 동시에 이정우 실장님의 문자가 도착했다. 첫 번째 소문 퍼뜨리기 완료. 고객사로부터 피드백 받았습니다. 재계약 협상 잠정 중단 결정.
나는 그 문자를 보며 고개를 들었다. 햇살이 좋았다. 지훈 씨, 당신의 심근경색은 가짜였지만 당신 회사는 곧 진짜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거야. 그리고 당신과 그 여자가 적나라하게 얽혀있던 병상 위에서 내가 당신에게 바쳤던 진심은 이미 죽었어.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저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당신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서연일 뿐이야. 이후 며칠 동안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다. 나는 그 소위 집에는 돌아가지 않고 예전에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은 타지에서 일하는 친구의 비어있는 아파트에 잠시 머물렀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었지만 이정우 실장님 쪽에서 암호화된 통신 방식으로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다. 고객사, CEO의 도덕적 위험을 이유로 정식 서면으로 계약 종료 통보, 은행 신용대출 담당자, 사석에서 소문이 퍼져 이달 말 만기 대출 연장 심사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귀팀, 회사 내부 동료, 두 핵심 팀의 책임자, 몰래 이력서 업데이트 중. 하늘의 어머니 다시 지훈 씨를 찾아와 딸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 요구, 금액 합의 불발로 불화. 모든 소식이 벽돌처럼 쌓여 지훈 씨를 사방에서 조여왔다. 나는 평소처럼 내 작은 작업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결혼 전 내가 열었던 작은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실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늘 나의 열정과 퇴로였다. 결혼 후에는 가정을 돌보고 지훈 씨의 소위 체면 때문에 지훈 대표님 아내는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 없다는 그의 말에 거의 반유업 상태였다. 그저 간간히 옛 고객의 추천으로 작은 일만 맡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나의 피난처이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나는 고객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옛 협력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새로운 홍보 계획까지 구상하기 시작했다. 바쁘게 지내자 시간은 빨리 흘렀고 그 끔찍한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나흘째 오후 작업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벽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다. 고개를 들자 지훈 씨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매우 초췌했다. 눈은 내했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몸에 걸친 값비싼 양복은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맹수 같았다. 서연아. 그가 작업실 안으로 뛰어들어왔고 담배 냄새와 퇴폐적인 기운이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드디어 날 만나주는구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 내 고객들, 내 대출, 지금 전부 날아갔어. 회사 망하게 생겼어. 당신이 그랬지. 당신이 뒤에서 수작 부렸지.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뭘 했어? 나는 그저 내가 아는 사실을 몇몇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뿐이야.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그들 일이지. 사실? 무슨 개소리 같은 사실이야. 지훈 씨가 갑자기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고 펜꽂이에 펜들이 튀어올랐다. 나랑 하늘 씨는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어. 걔가 날 유혹한 거라고. 그 8천만 원은 내가 걔한테 비상시에 쓰라고 빌려준 돈이야. 걔가 갚을 거라고. 유언장, 보험 그런 건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작성한 거야. 이미 폐기됐어. 서연아, 우리 10년 부부잖아. 당신 이렇게 독하게 날 망치고 이 가정을 망치려 하는 거야? 그의 흑백 전도에 책임 전가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다. 가정, 나는 그 단어를 나지막이 되뇌며 나의 작지만 온전히 나의 것인 이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지훈 씨, 당신이 하늘의 침대에 올라타고 내가 사고로 죽어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할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가정이란 게 있긴 했어? 지훈 씨의 얼굴이 다시 몇 배 더 하얘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다. 아니, 그건 계획이 아니었어. 하늘이 꾸민 거라고.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을 알았어. 당신. 그는 갑자기 책상 주위를 돌아 풀썩 무릎을 꿇었다.
내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바닥은 차갑고 끈적끈적했다. 맹세해. 나 하늘이랑 끝냈어. 완전히 끝냈어. 돈은 내가 걔한테 받아낼게. 유언장, 보험 다 바로 다시 바꿀게. 회사 지금 어려우니까 당신이 모른 척하면 안 돼. 나 좀 도와줘. 대출 해결하고 고객들 붙잡아줘. 앞으로 이 집은 당신이 다 관리하고 돈도 당신이 다 맡아. 내가 당신 말 다 들을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응? 그는 얼굴을 들고 울먹였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필사적인 모습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마음 약해져서 정말 믿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내 손을 빼내 휴지를 뽑아 닦았다. 그리고 사용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훈 씨, 그만해.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이 여기에 무릎 꿇고 나에게 비는 건 당신이 잘못을 깨닫고 후회해서가 아니야. 당신 회사가 망하게 생겼고, 당신 돈이 사라지게 생겼고, 하늘과 그 엄마가 거머리처럼 당신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비로소 나라는 아내를 기억해낸 거야. 내가 아직 이용 가치가 있어서 당신의 구멍을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맞지? 지훈 씨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무릎 꿇은 채 표정이 굳어졌고 눈에는 들통난 민망함과 수치심이 스쳐 지나갔다. 대출, 난 안 도와줄 거야. 고객들, 다 도망가게 내버려 둘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잘 지내자고 나는 서류 캐비닛으로 가서 열고 그 안에서 서류철을 하나 꺼냈다. 돌아와 그의 앞에 바닥에 던졌다. 이건 이혼합의서 초안이야. 내 변호사가 이미 준비해뒀으니 한번 봐. 조건은 당신 명의의 예금, 주식, 난 절반을 가질 거야. 강남 고급 주상복합, 그 아파트는 당신과 하늘의 보금자리였으니 당신이 가져. 대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당신 개인 명의지만 결혼 후 재산이니 난 절반의 소유권을 원해. 아니면 시세대로 보상받을 거야. 당신 회사 빚은 당신이 혼자 져. 난 한 푼도 안 받을 거지만 한 푼도 안 도와줄 거야. 지훈 씨는 뜨거운 것에라도 데인 듯 황급히 합의서를 움켜쥐고 빠르게 넘겨보았다. 볼수록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마지막에는 그가 합의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다. 꿈깨, 서연아. 당신 씨발 이거 강도야.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왜 절반이나 나눠줘야 해? 집은 더더욱 불가능해. 당신,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인스코라, 힘들게. 나는 웃었다. 지훈 씨, 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돈으로 당신에게 종잣돈을 대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 뒤를 봐주고 부모님을 돌봐주며 당신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오늘날의 당신이 될 수 있었을까? 이제 와서 당신 돈이라고 계산하려 해. 나는 웃음을 거두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 조건, 당신이 서명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야.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난 당신의 자산 이전, 허위 재무 보고, 회사 공급 유용에 대한 모든 증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원에, 언론에 제출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돈도 못 지키고 집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몇 년간 감옥살이까지 해야 할지도 몰라. 당신이 직접 선택해. 지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며 숨쉬기 힘들어 보였다. 그의 눈에 담긴 공포가 마침내 분노와 억울함을 압도했다. 그는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임을 알았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지며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섞였다. 당신 정말 정이라곤 조금도 없어? 정. 나는 병원에서 보았던 그 추악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의 보험 증서에 수익자 변경 하늘이라고 적힌 몇 글자를 떠올렸다. 그가 계획했던 나의 사고로 인한 죽음을 떠올렸다. 지훈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 같았다. 당신이 배신을 결심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청산만이 남았어.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내선 전화를 눌렀다. 수연 씨,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리고 수연 씨가 들어왔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훈 씨를 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지훈 씨는 뼈가 뽑힌 녹마처럼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고 이혼 합의서도 줍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다. 그는 내 작업실을 나섰다.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창가로 가서 아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지훈 씨의 모습이 길가에 나타났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쓸어내리더니 택시에 올라탔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셨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미 그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이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깔끔하게 서명하고 마지막 체면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명예도 돈도 잃고 파멸할 것인가. 지훈 씨는 즉시 서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도박꾼들처럼 그는 마지막 한 번의 도박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다. 이정우 실장님 쪽에서 계속 소식이 전해져 왔다. 지훈 씨는 미친 듯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율이 엄청난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 그는 회사 고정자산과 투자 지분 일부를 헐값에 팔려고 시도했지만 소문이 이미 퍼져서 인수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깎아내리거나 아예 거절했다. 강남 고급 주상복합 그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하는데 급하게 팔려는 가격 때문에 그도 속이 쓰릴 정도였다. 하늘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몇몇 친척들과 함께 지훈 씨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딸의 청춘 손실 보상금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하늘이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매일 찾아와 지훈 대표님이 저지른 일을 온 회사에 알리겠다고 했다. 상황은 한때 매우 추악하게 흘러갔고 결국 경비원이 그들을 끌어냈다. 이런 소극들을 나는 멀리서 들으면서도 마음속은 파도 한 점 잃지 않았다. 개싸움에 털만 날리는 격이었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 변호사는 지훈 씨에게 정식으로 변호사 서한을 보냈고 이혼 합의서 초안을 첨부했다. 동시에 우리는 나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공증받기 시작했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가정에 기여한 증거, 예를 들어 병든 시어머니를 돌본 의료 기록과 간병인 증언, 지훈 씨가 공동재산 8천만 원을 이전한 증거,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과 동거한 증거,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이웃 증언 등, 그리고 그 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까지. 변호사는 이 증거들이 법정에서 나에게 매우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아내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지훈 씨의 과실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내 삶과 사업에 다시 집중했다. 작업실은 2개의 괜찮은 새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다시 일의 리듬과 성취감을 찾게 해주었다. 나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나와 회사 근처에 깨끗하고 밝은 원룸을 얻어 내 취향대로 조금씩 꾸며나갔다.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다시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흐린 저녁 나는 야근을 마치고 임대한 아파트 단지 아래층에 도착했다.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화단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지훈 씨였다. 그는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옷은 며칠 동안 갈아입지 않은 듯했고 눈빛은 완전히 꺼져 잿빛의 죽은 기운만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황급히 일어섰다.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탓인지 비틀거렸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바람 빠진 피리처럼 쉬어 있었다. 우리 어디 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황급히 덧붙였다. 나 서명했어. 이혼 합의서에. 몇 군데 수정했으니까 한 번 봐.
괜찮으면 서명할게.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 정자를 가리켰다. 저기로 가자. 정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았다. 지훈 씨는 서류 봉투를 나에게 건넸고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실제로 빨간 펜으로 몇 군데 수정되어 있었다. 주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 보상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는 분할 상환을 원했다. 나는 다 읽고 합의서를 내려놓았다. 분할 상환은 가능하지만 최장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이자가 붙어야 해. 그리고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해. 아니면 얘기할 필요 없어. 지훈 씨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었다. 서연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뭉개진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대출도 못 갚고 자산은 동결됐어. 직원들도 거의 다 떠났어. 하늘. 걔는 그 엄마를 달래서 나한테서 돈을 더 뜯어내고는 연락이 안 돼. 강남 그 아파트도 아직 못 팔았는데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그는 말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물들었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연기 같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진 후의 절망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을 알았어. 내가 한순간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내가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 난 벌을 받아 마땅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아이 같았다.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황량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오늘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왜 그랬을까? 그의 울음소리가 조금 작아지자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없었다. 지훈 씨, 내가 당신에게 가장 싫었던 게 뭔지 알아? 그는 눈물로 흐려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 때문에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10년 결혼 생활, 열정이 식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을지도 몰라. 내가 미워한 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후에도 일말의 죄책감 없이 오히려 치밀하게 나를 계산하고 내 뼈까지 발라내 당신의 애인을 부양하려 했다는 거야. 당신은 심지어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잖아. 지훈 씨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그의 눈은 나를 피하며 참아보지 못했다. 나는 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지직거리는 배경음 뒤로 지훈 씨와 하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하늘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오빠, 그 보험 수익자 변경 대체 언제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미뤄지니까 불안해요. 지훈 씨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 섞여 있었다. 뭘 재촉해? 지금 절차 진행 중이야. 적절한 시기를 찾아야 해.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 대출금 나오면 일단 회사 구멍부터 막고 그때 내가 걔한테 이혼 얘기 꺼낼게. 하늘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혼하면 걔가 분명 재산 분할 요구할 거예요. 차라리.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독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제가 듣기론 남해 쪽 그 버려진 리조트에서 요즘 자꾸 사고가 난대요. 만약 누가 부주의로 그 덮개 없는 수영장에 빠져서.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목소리가 음침하게 들려왔다. 헛소리하지 마. 그런 건 안 돼.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보험 변경 다 돼서 수익자가 너로 바뀌면 만약 걔가 사고라도 당하면 보상금으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녹음은 여기까지였다.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정자 안은 죽은 듯 고요했다. 지훈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내 휴대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고 눈은 찢어질 듯이 커졌다. 입술은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것은 밑바닥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 모든 음침한 속내가
백일아의 폭로된 극심한 공포와 마비 상태였다. 그는 뼈가 빠진 듯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을 웅크린 채 계속해서 떨었다. 깔끔하게 처리해야지.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바닥에 엎어진 넝마 같은 지훈 씨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당신이 뉘우쳤다고, 잘못을 알았다고 하는 거야? 이게 당신이 나와 잘 지내고 싶다며 뒤에서 꾸민 진짜 계획이었어? 아니야. 그건 하늘이 나를 강요한 거야. 걔가 부추긴 거라고. 난 정말 그렇게 할 생각 없었어. 그는 횡설수설 변명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서 자기 자신도 믿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그의 역겨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건 판사님에게 가서 얘기해. 만약 정말 그 지경까지 간다면 말이야. 나는 수정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조건은 내가 말한 대로 수정해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신분증, 등기 서류, 모든 원본 서류 챙겨서 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서명해. 더 이상 얘기 없어. 말을 마친 나는 몸을 돌려 정자를 나섰다. 몇 걸음 걷자 뒤에서 지훈 씨의 목이 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쥐어짜내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 스산한 저녁에는 그저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불어와 늦가을의 싸늘함을 실어 날랐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내가 임대한 건물로 향했다. 모든 망설임, 나약함, 그리고 10년의 청춘에 대한 미련은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지훈 씨, 우리 사이에는 마침내 백지 위에 쓰인 글자와 차가운 법률 조항만이 남았어. 그리고 당신의 눈물과 뉘우침은 한 푼의 가치도 없어.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지훈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정시 도착했다. 그는 비교적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눈의 핏발과 온몸의 초췌함은 감출 수 없었다. 이미 회의실에 앉아있던 나를 보자 그의 눈빛이 움츠러들었고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내 변호사는 최종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밀었다. 조항은 명확했다. 예금, 주식, 현금 자산은 절반씩 분할. 아파트는 내가 절반의 소유권을 가지며 그는 2년 이내에 시장 평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나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한 내에 미지급 시 아파트는 경매 처분하여 분할.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는 매각 후 대금은 나에게 귀속. 회사 채무는 나와 무관. 쌍방 명의의 다른 재산은 각자 소유. 처음 초안보다 더 세분화되었고 그에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지훈 씨는 펜을 들었는데 손이 심하게 떨렸다. 서명해야 할 곳에서 오랫동안 멈칫거렸다. 변호사와 나는 그를 재촉했다. 회의실은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마침내 그는 이를 악물고 모든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의 글씨는 비뚤고 힘이 없었다. 서명하고 지장 찍고 서류를 교환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10년의 결혼 생활은 이 몇 장의 가벼운 종이로 끝이 났다. 수속을 마친 지훈 씨는 도망치듯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다. 심지어 나를 다시 쳐다보지도 못했다. 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나에게 말했다. 서연 씨, 이후 부동산 평가 및 보상금 지급은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그 불법 및 범죄 혐의 관련 단서들과 녹음 파일은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녹음 파일은 최후의 비장의 카드였고 나를 가장 차갑게 만든 것이었다. 제출하면 지훈 씨는 형사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단 보류해두세요. 내가 말했다. 그가 합의를 이행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 10년의 마지막으로 너무 추하지 않은 결말을 남겨준다고 생각하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듯이 말했다. 서연 씨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신 것이군요. 인간적인 도리. 어쩌면요.
나는 그저 내 남은 인생을 증오와 소송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철저히 선을 긋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좋았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가슴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새롭고 벅찬 자유로움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지훈 씨의 회사는 서명 후 일주일 만에 공식적으로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발표했다. 그는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해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았다. 가격은 매우 낮게 책정되었지만 간신히 가장 급한 채무 일부를 갚을 수 있었을 뿐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낡은 집으로 돌아가 살며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눈높이는 높고 능력은 부족했으며 이전의 추문까지 겹쳐 어려운 처지였다. 하늘은 마지막 돈을 받고 역시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듣자 하니 또 다른 약간의 돈 있는 남자와 함께 타지로 갔다고 한다. 정말 예상대로의 현실이었다. 나의 삶은 다른 궤도에 올랐다. 작업실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나는 조수를 고용하여 많은 일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옛 동창들과 다시 연락을 취했고 가끔 만나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니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무 나 자신을 가둬두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주말마다 꽃꽂이 수업도 신청했다. 사치스러운 취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삶에 조금 더 색깔을 더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혼 보상금은 지훈 씨가 집을 판 후 첫 번째 할부금을 지급했다. 합의서에 약정된 금액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협조적이었다. 내 변호사는 계속해서 독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조용히 날들이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훈 씨 아버지를 위해 이전에 연락했던 주치의 유 과장님이었다. 지훈 씨 아버지는 지병이 있으셨고 내가 늘 병원에 연락해서 검진 일정을 잡았었다. 서연 씨, 방해한 건 아니죠? 유 과장님은 매우 상냥한 어조였다. 아니요, 아니요. 유 과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약간 의아했다. 나와 지훈 씨는 이미 이혼했고 시아버지 일은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할 일이 없을 터였다. 아, 그게 서연 씨가 전에 전 시아버님 병세를 늘 걱정했었잖아요. 비록 지금은 이혼하셨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유 과장님은 잠시 멈칫했다. 어르신이 얼마 전 재검진하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더 정밀한 특수 검사를 권했어요. 검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지훈 씨는 제쳐두고서라도 시아버님은 나에게 잘 대해주셨던 좋은 분이셨다. 나쁜 소식은 아니겠지? 서연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 과장님은 내 침묵을 눈치채고 황급히 말했다. 검사 결과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악성 병변은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매우 은밀한 혈관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아요. 어르신이 최근 가끔 어지럽거나 눈앞이 캄캄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훈 씨가 예전에 한두 번 그런 말을 한 것 같았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다. 아, 한두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맞네요. 이 기형은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일단 파열되거나 막히면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가벼우면 편마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이 매우 다행입니다. 중재 시술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성공률도 매우 높습니다. 수술 후에는 거의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유 과장님은 진지한 어조였다. 하지만 수술은 빨리 해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대략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연락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 상황을 보니 휴, 나는 이해했다. 지훈 씨는 지금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니
이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은 모두 평범한 퇴직 노동자라 저축이 많지 않다. 유 과장님.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수술은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필요한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병세를 늦추지 마세요. 전화 너머 유 과장님은 분명 놀란 듯 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서연 씨, 이러면 어떡해. 이미 이혼하셨는데. 유 과장님, 그건 그거고 어르신은 어르신이에요. 사람 살리는 게 급선무죠. 돈은 오늘 오후에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전화를 끊고 작업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다.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지훈 씨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심지어 전적으로 시아버님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 결혼 생활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다하지 못했던 마지막 책임감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애매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였다. 이 돈을 지불하면 나와 지훈 씨 가족은 정말로 남남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송금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내 계좌에는 지훈 씨가 지급한 첫 번째 보상금과 지난 몇 달간 작업실에서 모아둔 이익금이 있었다. 이 돈을 쓰면 한동안 빠듯하게 지내야겠지만 괜찮았다. 나는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일은 곧 퍼졌다. 지훈 씨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며 서연아, 우리가 정말 당신에게 미안하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지훈 씨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횡설수설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현했고 마지막에는 이 돈을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문자를 삭제했다. 갚든 안 갚든 기대하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그의 감사나 약속 때문이 아니었다. 시아버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좋았다. 유 과장님은 나중에 일부러 전화해서 알려주셨다. 어르신이 의식이 돌아온 후 내가 수술비를 냈다는 것을 알고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결국 눈물을 쏟으셨다고 했다. 이 일은 나의 평온한 새 삶의 작은 물결처럼 잠시 일렁였다가 이내 천천히 가라앉았다. 2달이 더 지났다. 설날이 다가왔다. 나는 휴가를 내고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남쪽 해안 도시로 가서 마음을 달래려 했다. 출발 전 나는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종합검진을 받았다. 지난 몇 년간 가정을 돌보느라 내 몸에는 너무 소홀했었다. 검진 결과가 나온 날 나는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보고서를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창밖의 포근한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의미를 담은 미소를 지었다. 보고서에는 산부인과 검사 결과 모든 정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다른 비고란에는 자상한 노 교수님의 손글씨로 종이 뒷면까지 비치는 작은 글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육모성 선자극 호르몬 HCG 검사 양성. 축하합니다, 아가씨. 임신 5주 정도 되셨고 태아 발육지표 양호합니다. 아이가 나이 32세. 내가 마침내 끔찍한 과거와 이별하고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할 때 나의 피를 나눈 새로운 작은 생명이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평평한 아랫배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그곳에서 따뜻한 미광이 흘러나오는 듯했고 순식간에 지난 모든 어둠과 고독을 걷어냈다. 이것은 저주의 연속이 아니라 하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과 보상이었다. 인과응보는 결코 빠짐없이 찾아오는 법. 그는 나의 거짓된 결혼을 빼앗아갔지만 나에게는 진실하고 희망찬 미래를 선물해 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창밖의 찬란한 햇살을 찍고 나만 볼 수 있는 SNS에 글을 올렸다. 안녕, 봄. 안녕. 나의 새로운 세상.